후라이님 TV 출연해서 얘기했던 그 비공개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동생들입니다. 요새 시장 상황은 저도 사실 업체들이 이제 기장하는 업체들이 주로 부동산 법인들이나 네. 개인 임대사업자 아니면 뭐 매매사업자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파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뭐 사면 이제 서류를 보내주시니까 어디 샀구나. 작년 말부터 해서는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안 팔리는 거는 둘째치고 이 세금 부분이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정말 다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 저도 사실 뭐 작년에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들이 팔고 있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게 지금도 참 아쉽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나눠보자면은 좀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매수에는 좀 소극적이고 매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조금 이제 후발로 진입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약간 그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르고 뭐 전세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굳이 팔아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시기를 놓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본인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니까요. 저도 또한 그렇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 지금 방금도 이제 세무사랑 통화했거든요. 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세금에 또 민감한 부분이고, 법인세든 종부세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더 짜야 되냐, 뭐를 팔고 뭐를 들고 가야 되느냐. 지금은 일단은 다 내고 팔릴 수 있는 것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를 예를 들자면 부장권을 마피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양도차익이 있는 일반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어차피 양도세 합산이니까 그 생각까지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주위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뭐 다 힘들잖아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뭐 전략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 또한 듣고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루블님은 안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듭니다. 저 어저께 스터디 같이 했는데 저희가 3월달, 4월달까지 그 임대든 매매든 뭐 이거 해야 될 게 저도 20개 정도 되고요. 아, 맞춰야 되고요? 예, 맞춰야 될 거든 전세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임대를 채워야 될 게 상가하고 그 주거하고 합쳤을 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스터디 분들이 막 한창 매입할 때 저는 그때 한 40개에서 50개는 털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 전인데 저희 스터디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왜 파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어제 뭐 스터디하고 뭐 같이 생각을 공유해보면, 만약에 지금 반등이 만약에 살짝 온다고 하면 그 휘파람님 같은 경우는 팔 거예요? 네, 팔죠. 일단은 본인 포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무게를 좀 줄이는 거. 다 파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매도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본인 포트를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근데 형님이 힘들다고 하는 거 20개. 네, 뭐. 근데 역전세 그렇게 많이 맞지 않으셨잖아요. 원래 싸게 나서. 예전에 역전세를 미리 맞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증액할 게 역전세 맞은 것보다 훨씬 많아서. 네. 근데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그 갱신권 쓰신 분들이 이제 5%씩만 올렸던 분들이 끝나는 시점이 그 올해부터 돌아오고, 그 전에 다시 이제 갱신권 쓰시는 분들도 돌아오는데, 다 전화 오시는 분들은 저 다 싸게 계시니까 그냥 살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나가신다고 하면은 팔고, 안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냥 5% 증액하고. 근데 만약에 5% 증액을 했던 그 갱신하셨던 분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5개 정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5% 증액한 거 있죠. 걔네들은 뭐 오히려 전세를 맞추면 돈이, 이론상으로는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5% 증액이 오히려 더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 인생지사 세용지 말하고. 네, 몰라요. 그때 못 받았던 게 지금은 진짜 근심 걱정 없고. 그러네요. 그때 최고가 전세 났던 사람은 지금 잠도 못 자고. 다 토해줘야 되고. 이게 2, 3년 전에 제가 역전세를 먼저 맞을 때 저희 스터디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형님이 제일 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때 뭐 제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알아서 정리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때는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웠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는 거는 한꺼번에 살 수 있지만 파는 거는 또 한꺼번에 못 팔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파는 거는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팔면 안 되겠다,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형님 이야기 들으면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주위에 혹여나 잘 묻지도 않지만 투자자들 만나면 몇 개월 사봤어요, 뭘 뭐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사실 뭐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저분이 언제쯤 뭘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이제 형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운 좋게도 저는 한번 그 전에 장에 안 좋았던 행보 기간이 뭐 4, 5년 있었던 시기,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처럼 금액이 확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빠졌는데 그때 이제 저도 느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사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가 않은데 파는 거는 진짜 안 팔리겠다. 그래서 안 좋은 시기 때 정말 지켜야 될 좋은 물건만 팔리니까 그때 결국 그분들이 그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장에 왔을 때 그걸 지켜낸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과 안 살아남은 사람의 자산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3년 전인가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뭐 이런 고급진 얘기하면 저랑 안 어울리는데 돈이 너무 많았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좀 돈의 힘으로 이제 어떤 한쪽 편에 쏠림 현상이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데이터를 보고 이래서 이렇게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못 팔 것 같다. 그래서 좀 줄이자. 근데 그 줄이는 기간도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희 스터디에서는 뭐 아는 사람은 벌써 파냐. 저 팔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 파는 지역을 알려달라. 내가 팔면 폭등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거 뭐냐면 그때 나라에서는 당연히 투자자들이가 적폐라는 게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액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뺏어갈 거란 말이죠. 어떤 뭐 세금이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뺏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올랐던 그 금액이 다 온전히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인가. 그런 확률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제 상가에 대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 했으니까 그걸 이쪽으로 옮겼죠. 그러한 다음에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은 제가 운이 좋은 거가 하나가 있었고 결론은 봤을 때 그때 세금 다 떼고 조금 1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 다음에 거의 꼭지점에 팔았다고 해도 그거를 상가로 바꿔놨을 때 지금 상가도 나중에 이제 매도 시점이 2, 3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5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총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거나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이게 더 차익형으로 좀 바꿔놓은 게 왜냐면 수익 실현을 해놨잖아요. 해놨고 세금을 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마음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뭐 이런 시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을 편치 않으면은 오래 못 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 큰 논리나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도 이제 완전히 불인이로 이제 13년부터 투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장밖에 못 봤죠. 제가 사면 다 오르니까. 이거 뭐 부동산 쉽네. 실제로 또 이제 성과도 좋았고. 진짜 지금 뭐 월세 뭐 상가 이런 얘기 하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그 월세 그거 받아가지고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뭐 하고 나면은 그 월세 벌어가지고 부자 되나. 뭐 아파트 1,000만 원 갭으로 사면 1억 벌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딱 2년도 안 돼서 지금 월세 역시 월세가 중요해. 현금 흐름이 중요해.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현장에 많이 뛰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모임을 하면서 되게 받는 장점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실수요자나 1주택자들은 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타이밍이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것들 저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좀 어떤 리트머스지 같은 신호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투자를 뭐 한두 해 하고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정책을 바꿔주거나 하면은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이렇게 막 30%씩 뭐 코인도 아니고 네.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떨어질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네. 과거를 복귀해봐도 뭐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생각할 때 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든지 뭐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살라고? 예? 그 팔아야죠, 근데. 반등 주면 회계사님도 파실 생각이시네요. 팔아야죠. 네. 추가 매입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를 팔고 나서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5개 남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위험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사실은 이 하락장을 한번 이렇게 세게 맞으니까 팔고 나서 뭐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배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요? 아파. 진짜 한 2년 전부터는 그 팔고 나서 막 1억, 2억씩 이렇게 오를 때 진짜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내공치가 쌓이지 않았나, 하락장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2, 3년 전으로 가격이 회귀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또 낙폭이 다르니까 네. 사실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다시 반토막 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수요자는 접근할 만한 것 같고,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가볍게 해서 가는 게 뭐 오르더라도 좋지 않을까.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별로 안 올랐던 지역이 다 같이 이제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안 올랐는데 더 거기서 떨어진 뭐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역들은 좀 잘 살펴보면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뭔가 신규 취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취득세도 아직 뭐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지만 1원장에 6% 내고 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기 전에는 아직 힘들지 않을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언제쯤 뭐 사야 돼요? 시기적인 방향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투자자가요? 언제쯤이 바닥일 것 같아요? 언제쯤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취득세 완화권 중요한 게, 저는 임대사업자 지금 뭐 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제가 지금 서울이 바닥이라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대출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사요? 못 사지. 바닥 시점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니까 그 여건이 갖춰졌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취득세,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지금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잖아요. 조금씩. 그때가 적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좀 더 남았네요, 풀릴 게. 대출도 좀 남았죠. 뭐 특례보금자리는 나오긴 했지만 그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다 풀리면은 뭐 어떤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심리가 네. 그동안의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반등한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디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디가 만약에 한 군데 좀 오른다고 보이면 다 판다고 하잖아요. 다 판다고 하면은 다시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어떤 물건은 얼마나 갖고 갈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몇 프로 따졌어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언제 시점으로 회귀했느냐, 그러니까 언제 시점으로 다시 그 가격으로 돌아갔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아파트 하나를, 예를 들어 단지 하나를 보면 얘가 지금 한 18년도 4분기까지 갔어. 18년 3분기까지 갔으면 거의 바닥 같은데, 이런 느낌? 그거를 많이 찾아보죠. 보고 주위의 지역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지금 시기가 언제로 돌아가는, 언제랑 비슷한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전세가율도 보고,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월세가율을 많이 봐요. 월세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예전 금리였으면 수익률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익률까지, 뭐 작은 아파트들은 올라와서 뭐 아파트가 뭐 수익률이 6%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딱 그냥 제 생각은 한 2014년쯤
그때 막 한참 경매할 때 그 느낌인 것 같기도. 그때도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았었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럼 그때 투자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월세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가 돼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보고. 2013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차익형 아파트를 좀 매수했는데, 그때가 그 아까 지금 휘파람 동생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수익형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뭐 PI를 뭐 계산을 하든 말했을 때 이 금액 수익률 자체가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하나가 뭐냐면, 원가가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못 짓는 금액대까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야 되는 건데 심리가 또 다를 것 같아서. 네, 다르죠. 14년은 이제 장이 안 좋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장이잖아요. 네, 직전의 장인 거고, 지금은 그때까지 떨어져서 언제까지 횡보할지는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장이라서 다르긴 한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 오른 만큼 월세도 올랐다. 아까 형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망하지 않는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처럼 원가법, 뭐 예를 들어 뭐 대지주분이 25평인데 뭐 1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가격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주공을 살 때 그런 컨셉이었으니까, 대지주분이 25평이었는데 뭐 8천만 원을 해.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라. 그 수익률, PIR도 있지만 수익률 부분이, 저는 이제 지방 아파트는 한 6% 잡거든요. 6%가 되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하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중금리 대비해서 곱하기 2배가 돼도 이제 많이 올라서 6%대까지 왔잖아요, 시중금리가. 그래서 만약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방을 생각을 했던 거죠. 망하지 않겠다, 그런 아파트는. 아까 루블 형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되게 무서운 얘기가, 금방 이 뭐 다시 상승장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도 13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지금 상황이랑도 비슷한데, 이제 미분양이 막 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취득세도 낮추고, 뭐 전매 제한도 풀고, 뭐 안전 진단 이런 것도 풀고, 심지어 LH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들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좀 다시 뭐 상승 전환의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취득세 좀 깎아주고 대출도 풀어주고, 미분양 주택 산다, 다주택자가 사도 뭐 대출 다 레버리지 되고, 예를 들어 월세가 지금 6% 나온다. 근데 대출이자 4%짜리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취득세도 1%로 해준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양도세 깎아줄게. 미분양 주택 사주면, 이런 게 나오면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나. 과거에 이제 미분양 관련된 대책들이 이제 보면 2008년도에 네. 금융위기 터지면서 확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2008년 11월에 1년 동안 이 미분양,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중과세를 안 할게. 그리고 장특공제를 이제 최대 70% 80% 하는 그런 장특공제를 줄게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수도권 밖에. 별 혜택이 아니죠, 사실. 중과세율 안 해줄게. 그 정도니까 하락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2008년 11월이에요, 그게. 근데 2009년 2월 달에 이제 그 대책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이제 더 급해진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만 아니면 돼. 서울 밖에 있는 미분양 주택. 이거를 사면은 5년 안에 양도세 100% 감면해 줄게. 그러니까 서울만 아니면, 미분양된 주택 사면은 앞으로 5년 안에 팔 때 양도세 제로. 이걸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지금 생각에는 시장이 딱 뭔가 턴을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투자를 막 하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대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2009년 2월인데 1년 있다가 2010년 2월 달에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분양 가격은 이제 그때는 할인해가지고 막 파는 아파트들이 하도 많으니까, 분양가격 인하율이 20% 이상인 주택을 사면은 양도세 100% 감면해줄게.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서 달랐어요. 10% 싼 걸 사면 60% 양도세 감면, 10에서 20% 사이는 80% 감면. 언제 팔든 상관없이. 이것도 아마 기간은 있을 거예요. 5년이나 뭐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건데, 또 그 다음에 2012년
2년 있다가 또 9월 달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5년간 100% 감면을 해줄게. 그리고 이 주택은 너가 다른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양도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줄게. 그게 미분양 주택에 관한 대책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줄게라는 게. 근데 시장은 이렇게 약간 살아나는 타다가 빠지고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판으로 말하는 게 2013년도 4월 1일에 이번에는 미분양 주택은 물론이고 그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사기만 하면 5년간 양도세 100% 감면하고 너 주택수에도 포함 안 시킨다. 이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저도 막 다시 이제 아파트 살라고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이 대책이 나올 때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첫 번째로 했던 게 그럼 돈이 많이 없으니 가장 적게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1주택자 물건만 골라달라고. 그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아, 이 시장이 웬만해서 턴을 안 하는구나. 그러네요. 네. 미분양 주택 뭐 양도세 100% 감면 이거는 그 하락장에서는 별 효력이 없다. 물론 일부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이 턴을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후고 미분양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그 전의 대책은 미분양된 거, 아무도 안 산 거. 그거를 사면은 깎아줄게니까 별로 효과가 미비했었는데 이 13년도에 나온 대책은 지역도 상관없어. 그냥 이게 6억 이하거나 아니면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아, 우하 조건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8호제 국민주택 규모면은 뭐 25억짜리도 사면은 양도세 5년간 100% 감면 이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 턴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거죠.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때 대출도 막 확 이렇게 해주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파트를 막 매입하고 있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세만 살고 막 그랬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엄청 저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모든 요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파트를 지금 얘기하면은 적폐 투자, 갭 투자죠. 근데 갭 투자는 그 전에 뭐 2004년도, 5년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안 산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사는데 돈이 안 드는데 거기다 아까 원가 이하였어요. 그때 표준건축비보다 제가 그 매입했던 아파트들이 원가 다 이하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노가다를 하면서 거기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운 좋게도 시기가 맞았던 것 같은데 이승현 회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때 과거를 한번 경험해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막 그래도 그냥 긴 시결로 그 본다고 하면 지금 사서 턴하는 추세가 바뀌는 기간이 만약에 4, 5년 걸린다고 하면 지금 높은 금리에서 기회비용과 이자나 어떤 비용을 감수하면서 상승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인가. 차라리 그냥 아싸리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상승 시점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그 정부에서 사줘라. 진짜 이제 너네 적폐가 아니고 너네가 필요해. 라고 사줘라라고 할 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든 뭐 그래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 주니까 근데 이때 한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저는 뭐 했냐. 그때 저는 뭐 딴 거 뭐 시행을 하다가 망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투자할 때 그 경매로 단기 매매 단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심리가 바뀌지 않고 이때 막 버블세븐이 어쩌고 뭐 집 사면은 그러고 하우스토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1주택자 갖고 사면 양도세를 안 낸다. 그러니까 뭐 모든 투자자들의 양도세로 다 뺏기는데 뭐 이걸로 70%까지 뺏기는데 안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를 저나 그때 스터디도 했었는데 그때 투자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공감을 했냐면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5년 내잖아요. 그 5년 동안 물가는 상승할 텐데 그럼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만큼의 오른 것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는데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되지 않냐라는 그때는 논리에다가 플러스 원가 개념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13년도에 집을 사기 전에 7가지 이유를 쭉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런 느낌이었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그때 막 2% 3% 나오니까 제가 시장에서 그 수리를 다 마친 다음에 올 수리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전세가가 1,000만 원이 높아도 그 1,000만 원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2%면
이게 1년이면 24만 원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이면 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신은 2만 원만 더 내면, 한 달에 2만 원만 더 내면 화장실까지 수리되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처음에 부동산 사장님들은 제가 이제 1,000만 원 더 비싸게 얘기하면 뭐 매매가보다 어떻게 더 비쌀 수가 있냐, 아니면 뭐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금액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설명해 줘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집을 살라고 안 하고 전세만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니까 1,000만 원 대출 더 받으시면 2만 원 더 내고 새 집에서 산다. 그런 개념까지 추가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면서 7가지인가 8가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쫄리지 않고 그때 막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고 예상인데, 그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놓고 자기의 포트나 이거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되는데, 상승하는 게 그렇게 추세적으로 살짝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횡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투자자는 확률이 조금 높은 데다 베팅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저렇게 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사줘라고 얘기하고, 니네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 임대사업자를 활성해주면서 우리를 도와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다가 모든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새 집을 만들어준다는, 즉 그때는 오일수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근데 제가 직접 타일 사다가 옮기면서 그런 개념까지 하니까, 아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손해보진 않겠다. 원가도 이하였으니까. 근데 이런 시기가 2008년부터 13년도라고 하면 거의 5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뭐라고 해, 집 사면 바보다, 하우스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관대 사장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겪고 나고 난 다음에 반대되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사고 15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당연히 오르는 거 보고 샀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을 때, 아니면은 기회비용이라든가 상수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전략상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꼭 그 뭐 주거용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투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비중은 포트를 정리할 수도 있고,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시건이 나올 때까지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13년도에 휘파람님은 뭐 하셨어요? 그때 경매 열심히 했고요. 기억이 나는 게 13년도 4월이었나? 맞죠? 그때가 어땠냐면, 대구가, 전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가 12년도부터 올랐잖아요. 장이 좋아졌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장이 좋아졌는데, 장이 안 좋은 데는 아니라 장이 좋아졌는데 이게 터지니까, 좋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인데 탈만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로 다들 뭐 갈아타거나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더 도화선이 됐던 그런 이제 케이스였죠. 이분들이 아마 때까지 투자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그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정말 부러웠던 그런 물건들. 이 물건들이 5년 전에, 18년도 전에, 그러니까 그 5년 채워지기 전에 물건들이 막 나왔던, 도장 없어가지고 막 또 찾고 막 이랬던 그런 그 상황이라서, 그때는 또 단단하고 정신없어가지고. 대구에서 경매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대구 경북 쪽에서 이제 저는 우리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좀 했죠.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이 이만큼 없었기 때문에, 일명 짤짤이라고 하죠. 많이 했죠. 그럼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그 13년도에 반등을 만든 그 도화선이 된 정책 있잖아요. 규제 완화, 네. 마지막 규제 완화. 그게 왜 거기서 반등이 됐다고 보세요?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집은 있는데, 지금 그 전의 대책들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니까, 뭐 투자 수요를 이렇게 뭐 지방까지 가서 사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깎아준다고 하니,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 자체가 월세 수익률로 봐도 그렇고, 전세랑 매매가의 그 차액도 그렇고, 뭐 강남도 3천만, 4천만 원 가지고도 뭐 강남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니까, 그게 다 이제 어우러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휘파람님 하신 말씀에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는 대책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 상승장으로 13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서울장이랑 지방장은 또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대구는 이제 상승장인데 갑자기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대책이 나오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막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이랑 지방이 가격이 아까 떨어졌는데 얘는 지금 더 떨어진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수익률 따져보면 또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월세 수익률을 따져도 뭐 6% 이상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출이나 이런 것까지 좀 풀어준다고 하면은, 그런 장은 또 상대적으로 미분양 주택
사면 풀어줄게 이런 대책 한 번으로도 그 시장은 또 달아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게 SNS나 이게 매체가 없었잖아요.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13년도에도 사람 대구 사람들이 이거 왜 집을 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잘 하신다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새 아파트를 그때 막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 5년차, 6년차 아파트들 기억나는 게 08년식들, 그러니까 신도시 택지들 있는 새 아파트를 막 보고 다니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신월성에 뭐 제일 좋은 이편안이나 이쪽 좋은 아파트들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익률이 진짜 최고지 않았을까. 좀 더 보수적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거나 이런 부분은 그 복귀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비슷하긴 하거든요. 돌아보면은 네. 예를 들어 이 13년도에 4월 1일 나온 이 대책은 그때 시장 상황도 그렇고 다주택자라고 해도 살만한, 사고 싶은 뭐 금리라든지 전세가라든지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한번 양도세나 종부세를 폭탄에 맞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도 샀다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또 중과세 30% 때리고 이런다 그러면 나 팔지도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너 5년 동안 양도세 100% 다 깎아줄게. 지금 금리도 싸고 전세가랑 매매가도 붙어있고 공사 원가 얘기했지만 원가 다시 지을래도 그거보다는 더 비싸고 이런 상황들이 다 갖춰주니까 그때는 다주택자라도 그때 뭐 저도 경매학원에 다니는데 그때 그 경매학원에 같이 다니시는 수강생분들 중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대책을 딱 보고 지금이야.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1주택자 물건 달라. 정말 엄청 그 상황이 급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턴이 또 됐던 것 같고 지금처럼 취득세나 금리나 전세나 매가의 갭이나 이런 게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대책이 나와도 다주택자들이 손이 나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대구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또 달랐는데 네. 지금 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딱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월세 물건, 그러니까 진짜 싼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거 지금 다주택자가 살려고 그러면 취득세 6% 내야 되고 금리 6% 7% 내야 되고 월세를 논다고 해도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도 안 나와 또 뭐 LTV나 이런 것도 낮고 DSR 다 걸어놨고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도움 청하고 사주라고 할 때 사도 된다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그 우리 임대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의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13년도 때 도와달라고 하는 시그널이었어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확 그 혜택을 주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사고팔고라든가 이게 매매가 없으니까 세금도 안 거치고 하는데 도와줘라.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혜택 많이 줄게 사줘라. 니네들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면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적폐라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팔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 주머니에 꽃이 승현이가 얘기했던 대로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2004년, 5년, 6년 막 이럴 때 60% 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정권 때 60%였었는데 단기매도 그때 단타 경매 많이 했다니까. 근데 60% 세금 내고 그걸 막 하다 보면 정말 일은 내가 다 하고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다 팔고 막 돌려주고 했는데 결국 60% 이상은 세금을 띄어가고 지방세 플러스 하면 66%고 막 이런데 그거 하다 보면은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정말 딱 돈을 안 받는 데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주변에 있던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지금이다를 다 외쳤던 것 같아요. 정말 죽는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상황이 정말 지표가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이걸 풀어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한꺼번에 이런 대책 이때도 하나씩 나오잖아요. 원래는 한 번에 해야 시장 효과가 있는데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니네도 왜 갑자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져야 좀 손발 묶인 것까지 다 풀어주겠네요. 모르죠. 방송을 할수록 우울해지네요. 아 근데 또 희망적으로 보면 네.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과거 속도랑은 다르게 뭐 그게 SNS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것만큼 이게 빠르다는 거는 러시아 전쟁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에 또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긍정적이고 싶어요. 급락도 빠른 것처럼 상승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모르죠. 그건 확실한 것도 없고 최소 지금 저도 한 2년은 보고 있거든요. 2년 뒤에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상승이 아니라 그런 생각인데 과거에도 한 2009년도에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았나요? 내 집을 사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람 좀 망각의 동물인 게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시 2013년도가 됐을 때 만약 이런 부분 다 생각하고 있다가 예전처럼 2013년도 같은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과거에 대한 복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그 뭐 유동성이라는 걸 다 체크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회가 왔다면 그때 그러니까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그때 되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때 집 사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컸어요. 저도 뭐 왜 사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창 살아 다닐 때 저는 일기 신도시 그 뭐 제가 있는 쪽에 살아 다닐 때 그때 제가 샀던 금액보다 전세를 더 높이 채웠거든요. 왜냐면 수리도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상가 잘하는데 왜 이거 하냐. 근데 제가 한 20개 정도 샀을 때 그 사장님들도 이제 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도 사시긴 좀 한두 개 사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그게 왔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뭐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용기를 조금 냈는데 용기를 냈던 논리적인 이유가 7가지가 8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그 고통스럽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냥 형님이 사시면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걸로. 이제부터 왔구나. 같이 물리자고? 반등장이 올 수는 있다. 그게 뭐 데드캣 바운스든 기계적인 반등이든 뭐든 오면 그때가 매도 기회다. 아니 오늘 약속한 거랑 지금 다 틀려 지금. 조정하자라는 거죠.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정하자. 근데 지금은 거의 막 그 온 것 같은데 지금에서 급하게 어차피 늦었는데 지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사실 우리 스터디 분들은 개수가 많잖아요. 네. 이제 좀 무게가 있으니까 좀 줄이자는 차원이고 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고자 하실 분들은 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입장 차이가 있긴 하죠. 저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적폐니까 무게를 좀 줄이자는 차원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올라도 괜찮아. 지금 당장에 저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서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만나서 밥이나 먹고. 다들 뭐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그렇죠. 에어비앤비 한다고 하시고 뭐 생각보다 다 모든 걸 뭔가 하시더라고요. 뭐 대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업도 하시고 뭐 주식으로 뭐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뭐 또 직업도 있으시고. 또 뭐 하세요? 다른 것도 뭐. 수익형을 많이 보시죠. 아까 뭐 사업이라든지 다시 또 안 쳐다보던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보시기도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고 스스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에어비앤비랑 스스가 절대 안 맞는데 장이 꺾이면 대부업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대부업 수익률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대부업 할 만한 자금도 없으니까. 이승현 회계사는 그 엔잡러인데 엔잡러. 직업이 많아요. 뭐 하고 있어요? 투자도 일단 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세무 사무실. 세무 이제 본업이 있고 그쵸.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부동산이랑 사업을 좀 연계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야외 바베큐장, 야외에서 이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오셔서 이제 당일치기로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광고 가능한가요? 캠핑장이에요? 그러니까 캠핑 스타일의 셀프 바베큐장이죠. 좋아요. 저희는 가봤기 때문에. 근데 오래됐어요? 자기 땅에다가 그 올해 이제 사업 구상도 해놓고 하나하나 넓혀놓으면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이뻐요. 창고 임대라든지 뭐 이런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저는 계속 사업을 좀 구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요새는 뭐 원예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볼까. 원이에요? 땅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한 구상 자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딱 보면은 회계사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아니면은 뭐 숯불을 막 할 때는 이런 노동자인가 막 여러 가지 뭐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다 부동산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파생된 거를 같이 이제 스터디 동생들이라든가 이제 스터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좀 센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아 부동산 이거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 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그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점 그런 창업을 해서 뭐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활용해서 무인화된 애견 그런 용품 샵이라든지 뭐 성인용품 샵이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 골프 관련된 그런 그 시설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참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또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들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 중에서 아 이건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사업 같은 거 있어요?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무인화된 그런 것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또 데이터를 보면은 수익이 그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혹하게 나오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요새 유행이 파티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무인화된 아이템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했을 때 수익률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 거보다 새로 생기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도는 좋지만 조금 이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동산으로 하기 좋은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력이 좀 들어가도 토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사업들. 제가 하는 그런 야외에서 하는 그런 바베큐장도 거기를 잘 갖고 놓으면 이제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펜션이라든지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에 투자한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도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또 그냥 사서 파는 거는 부가가치가 또 없으니까 네. 이런 시기에는 또 이제 사서 개발을 해서 파는 예를 들어 큰 땅을 사서 거기를 쪼개서 이제 뭐 창고를 건축해서 이제 한 필지씩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은 개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땅을 보는 눈이 있거나 하면은 계속 하락장에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회계사님은 그 전에 뭐 바베큐장을 보시거나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업을 할 때까지? 토지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이거 할 때만 해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업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참고할 만한 데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막 캠핑장, 골프장 이런 야외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굉장히 또 이제 유사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생기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포화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시설로 인해서 나보다 더 센 애가 나왔을 때 시설비를 다 못 건지고 이제 망하는 게 가장 그걸 다 이제 날리는 게 가장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때도 시설비는 최소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1,000만 원짜리 텐트 사놓고 이걸 몇 회 전에 돌리고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한들 1년 만에 안 돼버리면은 그대로 다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되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제가 원예에 관심 있다 그랬는데 나무를 심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심어놓으면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라는 게 내가 심어놓고 10년, 20년 지나서 나무가 커졌을 때는 그거를 새로 신생업체가 예를 들어 나도 얘랑 비슷하게 해야지라고 20년짜리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저는 관심이 많아서 텐트를 새 걸로 바꿀 거면은 그 돈 아껴서 나무를 한 그루 더 심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게.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마진율이 높다는 거는 똑같이 경쟁이 치열해져도 저는 마진이 줄어드는 건데 상대방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하는 편이에요. 직접 가보셨으니까 또 땅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는데요. 수익률이 물론 요즘 이제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반사이익도 많이
봤었고 수익률이 엄청 좋았던 거의 극대치였지 않을까. 네. 네. 주말에 가면 아르바이트 까만 옷을 입은 분이 수술 막 이러고 있으면 불 붙이는 거예요? 회계사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물린 거 세금 저기 뭐. 아마 그때 저희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스터디에서 네. 맨날 흐름한 복장으로 오니까 아니, 회계사님이 세무사님이 뭐 하냐고 하다가 온대요. 아니 이 고급 인력이 왜 그러겠냐고 매출을 물어보니까 아 그거 하라고. 매출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매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하라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승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부분에서 시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사업적으로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거는 확실히 똑똑하고 막 그 생각이 깊은 게 결국은 향후에 잘 될 때, 안 될 때까지 다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현 회계사가 그 했던 이런 형태를 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그런 비슷한 투자를 저도 진행한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투자의 큰 방향은 똑같으니까 리조트 조그만 걸 낙찰 받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땅을 산 거거든요. 그 안에 그 건물 자체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임대해 줄 거고 근데 거기는 더 이상 펜션업이라든가 이게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고 영구적인 바다뷰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다 보면 땅의 가치는 올라갈 건데 그거를 수익형으로 만든 거죠. 수익형으로 만들면 그 결국은 땅은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에서 수익형하고 섞은 거죠. 펜션업을 그 연세로 임대를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 땅을 본 거였거든요. 그냥 그 땅을 본다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향후에 땅의 값어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를 펜션하고 수익형하고 땅하고 섞은 거죠. 근데 이 투자 아이디어는 뭐 제가 그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뭐 투자가이사님이 투자 아이디어 냈고 한번 듣자마자 이건 된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서 수익형도 되고 막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하고 했던 부분에서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뭐 이승현 회계사가 했던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왜 잘 되는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게 이제 캠핑이라든지 바베큐라든지 약간 좀 힐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차피 따지고 보면 노는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하나씩 이제 세팅을 해서 투자금이 이제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들었지만 어차피 이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에다가 조금 더 해서 수익을 낸 구조거든요. 물론 또 단점은 또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고 또 카피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생기면 그만큼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승현이가 바베큐 한 거랑 사업이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원래 사업이 파생이 되잖아요. 이거랑 제가 이제 대구에서 키즈 카페랑 같이 하신 분을 봤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모델 사례들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 진짜 이번에 거기도 키즈 카페랑 바베큐장을 같이 하면서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매출이 나오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승현이가 잘한 거구나. 결론은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 아이디어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더 파생이 계속되니까 수익 구조가 계속 보이는 거죠. 눈에. 저는 자본주의가 진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초과 이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갉아먹습니다. 뺏어가려고? 네. 그래서 경쟁이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쟤네 이렇게 돈 많이 버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형태의 프랜차이즈까지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럴 때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이제 추가를 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바베큐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바베큐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다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다 막 텐트는 막 1,000만 원, 1,몇백만 원짜리 시설 정말 깨끗하고 인조잔디 쫙 깔려 있고 이런 느낌의 업장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찍어내기 편한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얘네 옆에 매장이 텐트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막 시설도 다 새 거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늪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시설 투자에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르게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조경. 그네. 네. 요새 또 인스타나 이런 것이 또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고 아예 자연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데가 인공적으로 깨끗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간다면 나는 여기 오니까 정말 자연의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공기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꽃도 가야. 팔고 나무도 팔고. 그렇죠. 거기서 꽃도 팔고 나무도 팔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진짜 키즈 카페도 아까 말씀하셨고 이 바베큐장도 그렇고 뭐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들 하고 있네요. 보니까. 저만 놀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시기가 최저점이고 어떤 시기가 딱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사람들의 포지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경매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기인 건 당연하죠. 어차피 최저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 무주택자 분들은 집은 꼭 필요하신데 본인이 갈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잖아요. 뭐 자기 직장에 근접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하든 그럴 거니까 거기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당장 최저점에 안 사도 그 나중에 어느 순간에 팔 시점은 장기 시계열로 본다고 하면 지금 준비 천천히 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뭐 투자자분들이 뭐 자기가 주택이 있는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꼭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꼭 뭐 아파트를 좀 사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맞고 추세가 변하든 어떤 상황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 변하는 걸 봤을 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이런 시기 때는 마음 편하게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투자가 우리 모든 부동산 투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주거형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거형이 아닌 다른 투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공부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이 시기 때 뭐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다 세금적인 문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것도 미리 지금 좀 공부를 해놓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막상 딱 추세가 변하고 상승이 변하면 갑자기 오르는 게 보이는 순간에 사람들이 조급해지면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치보다 이상되는 물건도 할 수도 있고 뭐 더 탐욕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이런 생각을 준비해놓고 본인의 그 지역도 준비해놓고 공부도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년 뒤는 어때요? 2년 뒤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은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가 이거를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뭐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면은 당장 급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장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서 그 수익을 다 얻는 거지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또 결국 어디가 좋다, 막 올랐다, 이런 얘기 듣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는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이 쭉 나오면서, 어디는 아직 저점을 못 맞았지만, 어디는 이미 상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다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락장에서 이제 르블님이 뭐 7가지, 8가지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쫙 놓고 이게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고금리가 문제여서 나는 투자를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잖아요. 내가 무주택이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뭐 3%대, 4%대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투자해야 될 이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굉장히 싸. 원가 이하야. 뭐 다시 지어도 이 가격은 못 지어. 그리고 전세랑 매매가가 붙어 있어. 근데 이제 뭐 하나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거를 체크리스트처럼 어느 지역에 대입해보고 뭐 월세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다면 경매로 접근해 본다든지 이런 걸 계속 하는 사람이 나중에 과실에 따는 거지.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2년 후에 합시다. 3년 후에 합시다. 상승장에 합시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똑같은 불인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락장이 이렇게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유를 찾고 이러기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이유가 나도 이제 실제로 돈도 쪼들리고 뭐 역전세로 돈을 내줄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쪼들리는데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한들 누가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거 봐라. 너 그렇게 하더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속 찾는 사람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힘들지라도 그 지금 힘든 거는 감내해야죠.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레버리지를 썼거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아,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거를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무언가를 하다가 사업이라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나중에 더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비록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하신 분들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큰 경험이거든요. 주식도 많이 물려야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의 경험치고 또 많이 배우거든요. 오히려 자기 돈이 들어가서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봐야 경험도 쌓고 느끼는 부분도 많고 또 이제 다음 장이 됐을 때 어떤 마인드나 내가 이제 경험치로서 더 투자를 잘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힘들다 너무 힘들어 힘든 거 다 힘들죠. 네,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본인이 이제 부정적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한테 표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또는 우리 지인들한테 이게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좋은 요소는 아니거든요. 좀 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버티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또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결책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더 뼈에 새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경험을.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망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도 더 잘하거든요. 망하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아유, 망해보신 분이 그렇죠.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제 봤으니까 형님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가 결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제 주위의 분들 중에 제 선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었을까 보니까 형님이 최대치로 가셨던 분이라 형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조언도 많이 얻고요. 지금도 좀 많이 얻고.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단독 인터뷰 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자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고통이 스러울 텐데 투자자로 살던 어떤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거라든 갑자기 오를 거라든 이런 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라서 근데 항상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조절을 하면서 살아남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힘드신 분들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거 중에서는 저는 예전에 갑자기 저 망한 때 기억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 저는 진짜 했던 게 뭐냐면 복귀 많이 했습니다. 복귀. 잘 된 거는 내가 왜 그때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했는데 왜 잘 됐을까? 왜 안 된 거는 내가 왜 어떻게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었구나. 그럼 다음번에 실제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거를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써보고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아무리 새겼는데도 그래도 또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기 때 더 복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씩 적어보는 거죠. 내가 그때 왜 샀을까? 내가 왜 매수를 했을까? 그럼 나는 이걸 어떤 보유 전략을 했을까? 근데 나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했고 이걸 샀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승장 막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산 이유하고 보유하려고 했던 이유, 팔려고 했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샀던 물건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물건이라도 복귀를 해보면 다음번에 어떤 데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나간 일을 복귀하는 차원인 거지 그거를 후회하고 괜히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건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투자라는 게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제
뭘로 그 직업이 뭐냐고 하면 저는 뭐 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노동력이 준다라고 해도 경험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손가락만 움직이고 전화통화만 할 수 있으면 돈을 계속적으로 더 실력이 늘면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어느 정도 정점기에 지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투자자는 좀 더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를 하나하나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그 실력이 늘어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일 때 많은 옆에 주변에 같이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그분들하고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은 결국은 사람이고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시기를 그렇게 그냥 뭐 힘들게만 보내고 막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결국은 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시장은 또 올 거거든요.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올 것 같지만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오는 상황은 없죠. 만약에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온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저만 힘들지 않고 우리 나라가 다 힘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루블님은 나중에 파파 할아버지 돼도 투자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형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형님이 마지막에 항상 함께 하게요, 평생 하게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우리 투자자들끼리 투자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질문이 저는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뭘 샀어요, 뭐 들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관계를 넘어섰거든요. 뭐 언제 뭐 어떻게 뭐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지. 투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끈끈함이 우선이 되고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더 좀 더 길게 가고 항상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람의 투자 실력이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영원한 초보는 없다고 이제 강의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작해서 한 1, 2년이면 초보 때는 다 떼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알고 저 사람이 얼마나 더 있고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끼리 끈끈함, 인간관계,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길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 투자도 같이 더 어우러져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가 먼저 우선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단한컨대 심심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눈 뜨면 뭐 해야 되지? 하락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전화해서 아침마다 잘 있지? 아침마다 문안 인사 해주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 스터디에서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발표도 하고 근황 토크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가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근황 토크 하는데 4시간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화랑이라는,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뭐 10개 산 사람도 있고 하면 만약 20명이라면 우리가 200개 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투자 정신병이라고 해서 조금 투자를 좀 줄이고 좀 행복한 삶을 이런 얘기도 이제 발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시기라든가 이러면 아 나는 어떻게 우리는 뭘 더 추구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공유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느 누군가가 정답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모임보다 같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임이, 그리고 결국 나이 먹으면 우리 다 투자해서 돈 벌어서 뭐 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같이 놀 사람 없으면은 심심하잖아요. 동생들 예전에 그런 얘기 뭐 보게요, 하게요 막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어릴 때 그 얘기했던 말은 지금 솔직히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보게요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좀 후회하긴 하는데 왜냐면 평생 볼 사람 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답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한 5년 이상 보고 봐야 사람은 알겠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와야 그 사람의 진가도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빨리 누군가하고 친해진다라고 해서 그거는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시간을 같이 겪으면서 그 시간에 대한 추억과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다 보면 결국은 그 나랑 맞는 사람이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다 보면은 투자는 어차피 경험하고 공부하고 실력이 늘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좋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착하냐 안 착하냐? 네, 착하냐 안 착하냐. 안 착한 사람은 보이니까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안 착한 사람은 평생 안 착할 겁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 착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속내를 잘 안 비치는 사람,
별로 처음에 먼저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속내를 안 비치거나 뭐 자기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좀 돌려서 얘기하든가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니 누군가한테 뭐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서두가 너무 길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뭐 그 부분에 본인의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의 속내를 100% 비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제 솔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위기 비슷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이제 판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옥석가리가 되는 듯한.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다 성인이니까 알잖아요, 대충. 저는 느끼기에 형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제 성향이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우선인 것 같고 결국에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디 가서 뭘 샀어, 뭐 얼마를 벌 이것보다 우리끼리의 관계, 그 신뢰도 그리고 사람 간의 끈끈함 그게 우선이 돼야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파파 할아버지가 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마라톤이라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건 그만큼 벌었기 때문에 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안 하실 것 같진 않고 내 생각에. 생활비는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신다니까 한 20개 몇 개 안 했는데 한 20개 정도 하시기 때문에. 아, 진짜 적폐 같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폐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의 본성 중에는 욕심이 있고 솔직히 돈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제가 못 봐서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선한 영향력 이런. 선한 영향력을 왜 나한테 굳이 끼치냐고. 조용히 끼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다 알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데 꼭 선한 영향력을 왜 광고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어. 좀 분위기가 또 좀 달라지면 좋겠네요. 어떤 형태로든. 그럼 또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때 와서 또. 좋아질 네. 겁니다. 근데 만약 장이 좋아지면 안 올걸요? 투자한다고 바빠가지고.